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국력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력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국력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광천 닭공장 건설 현장에서 전해지는 살림집 건설 소식 준비했습니다. 10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하는 연포 온실농장. 실로 기적의 시간표라는데요. 그 이야기 소개합니다. 북에서 듣는 해외 음악, 러시아의 민요 깔린까 공연 만나보시죠. 국력 돋보기 시간에는 모든 일터마다 근로자들을 기술 인재로 만들어준다는 과학기술 고급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가을이 되면 더 멋들어진다는 금강산. 그 금강산의 시원한 폭포 감상해보시죠.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영산, 바로 백두산이죠. 아이들이 부르는 우리나라 백두산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평양의 젖줄이라 불리는 대동강. 그곳 숨은 관측소에서 40년간 일해온 리정숙 씨의 이야기를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에서는 지금 새로운 닭가공 공장, 광천 닭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장 종업원들을 위한 살림집이 완공되었다고 하네요. 네, 북에도 여러 양계장들이 있지만 사실상 20년이 지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광천 닭공장을 가금 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2020년 현지지도 한 데 이어 김덕훈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수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새로 지어진 살림집과 입주식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금 부문의 번복이 표준으로 일떠서는 광천 닭공장 종업원들을 위한 살림집이 새로 건설됐습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정치의 근본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이념을 가슴 깊이 간직한 군민 건설자들은 광천 닭공장 건물들의 건축 공사를 힘있게 밀고 나가면서 종업원들의 살림집 공사도 동시에 전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선편리성, 선미약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면서 벽체 축조와 내외부 미장 등 전반적인 공사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하는 한편 주변 및 도로의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당의 운정 속에 완공된 광천 닭공장 종업원들의 살림집 입사 모임이 13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창성 동지, 관계부문, 공장 일꾼들, 종업원들, 건설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리형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주변 풍치에 어울리게 양지 바른 곳에 아담하게 서산한 여러 동의 서촌 살림집들에는 살림방들과 부엌, 세면장, 위생실 등이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게 훌륭히 꾸려졌습니다. 아담한 살림집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게 된 광천 닭공장 종업원들은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고기와 알을 더 많이 안겨주려는 당의 뜻을 실천으로 받드는 길에 성실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이 입주하는 거를 입사라고 표현하나 보네요. 입사하면서 결의 모임 진행하는 것도 참 인상 깊네요. 가금업을 발전시켜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자. 이런 나름 큼지막한 구호가 이 공장 역할을 잘 보여주지요. 생활 모두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혁명행위니까요. 결의를 다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요. 지난 4월 김덕훈 내각 총리의 방문 당시 사진을 보면요. 공장 전체 규모가 제법 커 보이더라고요. 광천 닭공장 완공 소식도 기대가 되는데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함경남도 연포 온실농장 건설 소식 기억하시죠? 2022년 2월 18일에 시작한 공사를 10월 10일까지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죠. 이제 공사 완료가 얼마 안 남았네요. 230여일 만에 대규모 농장 시설에 1000세대에 가까운 살림집까지 쉽지 않은 건설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북에서는 이런 속도전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죠. 네, 그렇지 않아도 속도전의 역사를 소개하며 온실농장 건설 속도를 고무하는 영상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적의 시간표 함께 보시죠. 연포 전선의 위대한 창조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동부 전선의 중요 군사 기지가 함경남도 인민들의 남새 생산 기지로 전변되고 있다. 인민의 위상을 실현하기 위해 당중앙이 구워준 시간표이다. 당중앙의 인민 사랑은 이 땅에 신화 속도를 창조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최악의 시련 속에서 일떠선 인민의 보금자리였다. 군사기지가 온실농사 지구로, 함경북도 인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전변의 역사였다. 겹쳐드는 경란 속에서 내린 당중앙의 결심이었다. 시간을 재는 절대의 기준은 인민의 행복이다. 시간을 이끄는 힘은 인민을 위한 위대한 위상 당중앙의 세련된 용도이다. 힘든 때일수록 우리 인민에게 가장 최상의 문명, 최고의 행복을, 인민을 위한 어버이의 위대한 위상이 이 땅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다. (230여일) 이민 혼신의 료정으로 앞당겨지는 행복의 시간표이다. 인민을 위한 위대한 심장에서 높뛰는 기적의 시간표이다. 인민들의 집집마다에 피어날 밝은 웃음을 위하여, 더 부강해질 조국의 광명한 내일을 위하여.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우리 군대의 헌신적 투쟁 행로에 영광이 있어라. 연포 온실농장이 기적의 시간표대로 잘 완공될지 그 소식도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색다르게 러시아 민요 한 곡 들어보려는데요. 우리도 팝송을 즐겨 듣듯 북에서도 가끔 해외 가수 공연을 방영하기도 한답니다. 러시아 민요 깔린까입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지난주에 북의 일하며 배우는 체계에 대해서 들여다봤었죠. 일하는 사람들이 퇴근 후에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에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체계였죠. 그런데 이렇게 대학생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근로자 종업원들이 과학기술 인재가 될 수 있다는데요. 바로 일상에서 뒷받침해주는 일터의 교정, 과학기술 보급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학기술 보급실에 대해서는 우리 쑥섬 과학기술 전당 얘기 나눌 때 언급한 적 있죠. 예, 과학기술 전당을 중심으로 전국 16,700여 개의 과학기술 보급실 사이에 망이 형성되고 그래서 과학기술 전당에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 자료들이 그 망을 따라서 물 흐르듯 흘러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 기억납니다. 금성 식료공장과 문수봉화 피복공장에서는 이 과학기술 보급실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데요. 그럼 우선 금성 식료공장 찾아가서 과학기술 보급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이사장 동지, 최근에 공장에서 정업원들이 과학기술 보급실을 이용하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 실천에 적극 도입해서 정말 그 적지 않게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제 그 종업원들의 요리가 이제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네. 현실에서 제기되는 이제 그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이제 찾아옵니다. 가정 부인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바로 저 동무들이 그 율성 독자들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한번 만나보죠. 네, 한번 만나봅시다. 최근에 날씨가 더운 조건에서 밀가루 산도가 올라가서 빵 생산에서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도를 찾아보려고 짬시간을 이용해서 각 기술복업실에 왔댔습니다. 그 필요한 자료들은 찾았습니까? 네, 예, 찾았습니다. 저도 이거 새 제품을 창안하는 과정에 잘 되지 않아서 이거 과학기술 전당 자료 열람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작업반 동무들과 털어내보고 생산에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여기 와야 책상도 떠오르고 방도도 생깁니다.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모두 성공하길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그 종업원들의 그 열성이 대단히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공장에는 이제 보급실 운영 계획이 이제 주별로 월별로 이제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종업원들이 이제 그 현행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네.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새 제품 개발한다던가 기술 혁신한다던가 이때 그 때 없이 이제 그 제기되는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급실을 이제 찾습니다. 이제 만나본 동무들도 이제 있지만은 네. 공장 이제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이제 그 다 과학기술 그 성과들을 내놓기 위해서 이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는 대학 졸업생들 이 동무들이 뭐 위주로 해서 무슨 기술 혁신도 하고 새 제품도 뭐 개발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보급실 운영 이제 그 실속 있게 하다 보니까 모든 그 종업원들이 다 여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보급실 이용률이 높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제 열성 독자들에 의해서 이제 최근에만 보더라도 이제 이제 새로운 이제 치주 바다 생산 공정 확립, 그다음에 주용 사탕 이제 냉각 체계 개조 이런 이제 기술 혁신 성과가 이제 그 수십 조의 이제 새 제품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새 제품들이 공사망들이 이제 나가는데 이민들 화평이 이제 대단히 좋습니다. 이제. 생산 현장들에 들어서니 낯익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과학기술 보급실의 열성 독자들입니다. 저는 올해 한덕수 평양공공업대학 원격교육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배우니 이해하기가 쉽고 여기 앉아서 많은 도서들과 자료들을 보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기술 혁신이나 창의 고안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과학기술 보급실. 비록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기발한 착상과 새로운 지식을 안겨주는 정다운 일터의 교정이었습니다. 또 평범한 사람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또 하나의 대학이었습니다. 인재가 많으면 그 단위는 흥하게 됩니다. 생산이 활성화되고 앞서 나가는 단위들을 보면 하나와 같이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잘해서 종업원들을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 기능을 소유한 창조형의 인재, 실천가형의 인재들로 키워서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을 부단히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과학기술 보급실을 적극 활용하고 있네요. 온라인 대학 수강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요.
여기도 역시나 북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 전민과학인재화 정책 차원으로 운영되는 거죠. 예, 지금 북은 이제 모든 부문에서 모든 단위마다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과학기술 보급실이 중요하게 활용되고 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 보급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또 일화가 좀 있습니다. 아, 일화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능라도 곱등어관에 과학기술 보급실을 이제 찾아갔는데 해놓고 보면서 칭찬을 하다가 이제 벽이 비어 있는 걸 보고서 이 벽에는 뭐를 설치할 건가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일꾼이 여기는 어항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김정은 총비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어항을 과학기술적으로 설치하라. 어항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갖다 두면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 보급실에서의 임무랑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이곳에는 텔레비전을 설치해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그 바다를 편집해서 보여주고 또 여러 물고기들의 다양한 생태를 좀 활동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의미 있지 않겠는가 했다는 거죠. 네, 그 단위의 특성에 맞게 만들고 실제 학습에도 도움이 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네요. 그런 뜻도 되고요. 사실상 이제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실제 초기에 과학기술 보급실이 꾸려지는 당시에 활용도도 떨어지고 모양만 이렇게 갖춰 놓는데 우리로 따지면 왜 전시행정하듯이. 정시행정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아무리 잘 꾸려놔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리고 또 과학기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아주 이제 지적하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수봉화 피복공장 근로자들도 처음에는 기술혁신 같은 거는 전문 일꾼이나 기능공이 하는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모두 과학기술 인재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 과정 좀 더 살펴볼까요? 여기 문수봉화 피복공장의 성과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중 3대 혁명 붉은기, 3중 26호 모범기대 용의사, 3중 모범기술 혁신 난이칭호 쟁취. 별로 크지 않은 공장이 이렇게 자랑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은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는 유다른 기록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과학기술 성과 자료집입니다. 네. 그래서 펼쳐보면 기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장 전체 종업원들이 이룩한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들을 보면 다 과학기술 보급실의 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 책임꾼들부터가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에 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 자신들부터가 창의 고안에 앞장서고 또 전체 종업원들이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활발히 벌이면서 책임기사 동무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 과학기술 보급실이 꾸려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데 처음엔 그 운영이 시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제일 걸린 것이 과학기술을 대하는 종업원들의 관점 문제였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제대돼서 여기 작업반에 배치받았을 때에는 기술혁신이나 창의과학 같은 것은 전문 일꾼들이나 기능공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와는 관계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작업반에서 공정을 받아서 수행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종업원들과 일부 부원들까지도 과학기술 보급실을 우원격 교육을 받는 대학들의 분교처럼 여겼고 또 몇몇 기술자들과 기능공들만 이용하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저 스쳐보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지배 동지가 보원 이상 일꾼들을 모아놓고 해마다 한 가지 이상의 과학기술 혁신안들을 내놓자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
저부터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난감했습니다. 그때 우리 지배동지는 방도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과학기술보급실에 가면 필요한 자료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생산을 맡아보는 기술 일꾼들은 물론이고 보장부서의 일꾼들도 과학기술 보급실을 자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편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과학기술 보급실을 단위 시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다시 합리적으로 세우는 것과 함께 피복 분야의 재능이 엿보이는 대상들을 원격 교육 체계에 우선적으로 망라시키는 사업도 적극 내밀었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이 원격 교육 체계에 망라된 동무들 속에서 공장에서 쓸만한 이런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고 이 동무들이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2, 3년 5간에는 공장의 충출이 이제 자라나고 핵심 기술자 또 기능공들이 이제 자라난다는 이런 확신이 갑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 공장 같은 생산단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이야말로 인재 육성의 원중장이고 인재 선발의 시험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 속에서 나온 기술혁신안들에 대한 합평회와 계획 수행률 그리고 부원 이상 일꾼들의 실력 판정 및 청화 사업을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과 결부해서 매주 매월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자체 실정에 맞게 진행한 이러한 사업들은 응당한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과학기술보급실 이용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또 공장이 어떤 방향에서 계속 전진하고 올라서야 되는가 하는 이런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게 됐습니다. 과학기술보급실은 정말 우리 현실에 가장 가까운 일터의 교정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지만 과학기술보급실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선생님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대학의 교정에서는 매 학생들에게 그 실력을 평가해주는 성적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터의 교정에는 성적증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면 매 각자가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해서 기술 지식을 하나하나 터득해 가지고 현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술적 창안들을 내놓았을 때 곧 일터의 교정해 주는 이런 성적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터의 교정이 내주는 성적증. 이것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선진 과학기술을 소유한 창조형의 인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용예이고 긍지 높은 표창인 것입니다. 이 성적증에 최우등의 성적을 제일 먼저 또 제일 많이 새겨 놓아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일꾼들입니다. 형식이나 갖추고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일꾼들부터 과학기술 보급실의 열성 독자, 인재들을 찾아내고 키워내는 인재가 될 때 그만큼 단위 발전이 가속화된다는 것을 이 공장의 경험이 뚜렷이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 교원도 없고 성적증도 없는 이 유다른 교정에서 정말 많은 인재들이 배출됐고 또 그 인재들은 지금 나라의 경제와 단위 발전을 힘있게 주동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그물처럼 덮여있는 일터의 교정들은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교정을 즐겨 찾고 또 더 많은 지식을 쌓아서 모두가 지식형의 근로자로 과학기술의 주인들로 준비해 나갑시다. 그런데 이런 과학기술 보급실이요. 비단 공장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굽등어관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공장뿐만 아니라 농장, 어장, 또 살림원들이 있는 그 살림업, 건설, 심지어 이제 문화체육, 예술 분야에까지 다 과학기술 보급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도 과학기술 보급실 어떻게 운영될까요?
그러니까 체육도 과학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은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걸 한번 살펴보려고 노동신문을 좀 쭉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요. 노동신문에 보면 청천강 체육당 과학기술 보급실에 관련된 기사가 있어요. 네. 그걸 보니까 이 체육단은 과학기술 보급실에서 정기적으로 감독의 날을 운영하면서 현대 체육 기술을 익히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독님들이 과학기술 연구를 열심히 하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체육에 있어서의 과학 기술 발전 추세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선수가 있으면 그 우승한 선수의 육체적 능력 그리고 그들이 했던 전술, 그들의 기술 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이제 수집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정말 과학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 모든 분야에서의 과학 교육, 기술 혁신을 책임지는 게 바로 과학기술 보급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단풍 구경이고 단풍하면 생각나는 게 산이고 산하면 생각나는 북녘의 이곳은 당연히 민족의 명산 금강산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가볼 수 없는 금강산.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금강산 폭포를 감상하실 수 있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대자연의 교향곡 소리 울립니다. 천하절승 금강산은 1만 2천 봉우리와 계곡들, 그 계곡들마다 넘치는 폭포들과 명소들로 해서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포 계절이 한창인 금강산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폭포 계절에는 우리 금강산에 206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폭포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폭포들 중에는 장마 때에만 폭포로 되는 계절 폭포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계절에는 그 어디에 가나 사계절 폭포와 계절 폭포를 비롯해서 각이한 모양의 각이한 특성을 가진 폭포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외금강에서 으뜸가는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구룡련 구역에는 구룡폭포, 구룡련, 상팔담, 비봉폭포, 억류폭포, 억류담이 있습니다. 그는 금강산의 계곡미에서 폭포가 으뜸이라면 폭포들 가운데서 제일 가는 폭포는 구룡폭포라고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폭포가 우리 금강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룡련 구역에 있는 구룡폭포입니다. 그래서 이 구룡폭포는 우리 금강산의 지봉인 비로봉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 걸작이 물에 합쳐져 흐르다가 바로 8개의 담소가 합쳐져 이루어진 상팔담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구룡폭포의 높이는 73m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물량이 많을 때는 그 길이가 120m나 됩니다. 정말 보시는 것처럼 폭포의 그 모습이 웅장하고 기세차서 우리 금강산 4대 명폭포 중에서도 제일 가는 폭포로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폭포수에 가리워 보이지 않지만 가을이면 선명히 보이는 구룡련. 못의 깊이는 13m나 됩니다. 여기에는 먼 옛날 금강산을 지키는 9마리의 룡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에서 유래돼서 구룡폭포, 구룡련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구룡폭포의 위에는 상팔담이 있습니다. 마치 푸른 구슬을 끼워 넣은 것처럼 층층이 잇달려 놓여 있는 이 8개의 큰 선은 팔담입니다.
경치가 좋고 물이 맑아서 하늘에서 손류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는 금강산 팔선류 전설이 깃들어 있는 상팔담. 하늘 중촌에서 찰랑이는 이 푸른 서들을 구룡폭포의 웃골짜기에 있다 해서 상팔담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룡폭포의 동쪽에 세존봉이 있습니다. 세존봉의 중턱에서 떨어지는 이 폭포는 비봉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구룡폭포, 시비폭포, 오경폭포와 함께 금강산의 4대 폭포의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물 한 개로 변하여 뭉게뭉게 피어오를 때는 마치 봉황새가 날개를 펴고 긴 꼬리를 휘저으며 날아오르는 듯하다고 해서 비봉폭포로 부른다고 합니다. 무봉폭포는 가까이에 있는 비봉폭포와 서로 대조적으로 잘 어울릴 뿐 아니라 그 모습이 매우 비슷합니다. 세존봉 줄기를 따라 외금강 입구 쪽으로 내려오느라면 수정같이 맑은 물이 구슬이 돼서 흘러내린다고 하는 엉유동이 있습니다. 엉유동 골짜기에는 엉유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엉유담입니다. 여기는 내금강입니다. 내금강의 구성계곡에는 어경폭포가 있습니다. 우리 금강산 4대 비용폭포의 하나인 어경폭포입니다. 어경폭포는 내금강 구성구역에 있는 이계단 폭포인데 그 폭포의 총 길이가 31m입니다. 엉여봉과 영랑봉 사이에 흐르는 물이 합쳐져 흐른다고 해서 어경폭포라고 하는데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고 해서 일명 저양폭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경폭포는 주변의 울창한 수림과 좌를 잘 이루어서 폭포의 아름다운 경치를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떨어지던 폭포수가 폭포 벽에 생긴 졸그통 같은 덜하게 고여 있다가 2단으로 눈가루를 날리듯이 퐁퐁 쏟아져 내리는 절경. 어경폭포의 바로 옆에는 이렇게 락상폭포가 있습니다. 이 락상폭포는 몇 단을 꺾어서 졸반 누운 자세로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경폭포와 락상폭포는 서로 어울려서 웅장하고 상쾌한 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상쾌한 폭포소리, 물소리, 가는 곳마다 독특한 모습을 드러내는 폭포 계절의 금강산은 천하절승으로서의 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껏 내뿜고 있었습니다. 금강산의 일만 경치,
그것은 우리 인민 누구나가 사랑하는 내 나라의 자랑스러운 제부입니다. 참 아름답죠. 그런데 금강산만 보면 백두산이 서운해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부르는 우리나라 백두산 노래 공연 준비해 봤습니다. 금강산에 이은 백두산 함께 노래해 보지요. 동물백과사전, 오늘은 벌새에 대해 소개합니다. 벌새의 생태, 습성은 어떨까요? 읽어볼수록 재미있고 흥미를 자아내는 동물백과사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의 각이한 모습과 생활 방식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잠깐 자연 속의 동물 세계에 들어가 봅시다. 세계적으로 가장 작은 새가 무슨 새인지 알고들 있습니까?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볼새랍니다. 그럼 얼마나 작은지. 예, 이렇게 사람의 손과 비교해 볼 때 3분의 1 정도로 작은데 볼새 중에서도 제일 작은 꼬바 볼새로부터 큰 긴 꼬리 볼새에 이르기까지 330종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새가 바로 꼬바 볼새입니다. 보다시피 크기는 작지만 매우 화려하지 않습니까? 몸 길이가 겨우 57mm밖에 안 되는 꼬바 볼새는 수컷이 암컷보다 더 작고 몸무게는 큰 밤나비보다 더 가볍다고 합니다. 볼새들은 주로 아메리카의 산지나 삼림지대, 열대우림, 초원에서 사는데 이렇게 길고 가느다란 부리로 꽃의 꿀을 빨아먹거나 곤충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볼새들에게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제자리 날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볼새들이 제자리 날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유연하고 든든한 날개가 있기 때문인데 1초에 70 내지 80회 정도, 짝패를 유혹하거나 경쟁자를 쫓을 때에는 최고 200회까지 포독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리 날기를 잘하기 때문에 꽃 앞에서 제자리 날기를 하면서 꽃 속에 달콤한 즙을 빨아먹습니다. 볼새는 이렇게 적수가 다가들기 힘든 풀잎 끝에 풀잎과 새털을 섞어서 고밑줄로 엮은 작은 겉부 모양의 둥지를 한 주일 동안 짓습니다. 이 둥지에 암컷은 한 번에 2개의 알을 낳는데 새끼가 알에서 까나온 때로부터 속주일 동안 새끼를 돌보다가 둥지를 떠난다고 합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지난 여름 남과 북 모두 태풍과 폭우의 수해를 입었죠.
그런 순간에 숨은 관측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참 긴장될 것 같아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그렇지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니까요. 오늘 주인공 역시 1년 365일, 40년을 꼬박 나라와 인민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대동강 수문 관측소 리정숙 관측원입니다. (1980년) 당시 대동강 수문조사 통보소 통보원으로 배치된 리정숙 동지는 19살의 꽃나이 처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그는 대동강과 인연을 맺고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숨은 관측원들이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강 수위, 물 온도, 흐름량, 방출량, 유입량 등 수문학적인 이런 요소들을 다 관측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한한 책임성을 요구하고 꾸준성을 요구합니다. 자연재해나 기상현상의 변화는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 관측원들은 평온한 날에나 흐린 날에도 언제나 마음을 놓지 못하고 제가 여기 관측소에서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관측소에서 혼자서 일할 때마다 지루하기도 하고 족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 동지가 40년 동안 어떻게 이 일을 해왔을까 하는 의문이 종종 들곤 합니다. 그에게도 나약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1년 365일 똑같은 일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속에 그의 마음속에도 점차 동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근무 장소를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무슨 변일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실장 동지가 저를 찾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무가 자리를 비운 그 시각에 만약 폭우가 쏟아지고 대동강물이 범람했다면 어떻게 되겠나? 더욱이 여기는 당중앙위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부터 가까운 것이 아닌가. 언제 어느 시각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자연의 광란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밝은 눈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요. 그때 실장 동지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지키는 밝은 눈. 그 본분을 지켜 그는 대동강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고난의 행군식이라고 기억되는데 그때 내가 8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는 아버지 병치료에 필요한 것을 구하러 항주에 갔다가 밤이 늦게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배낭을 벗어놓고 잠깐 앉아있더니 근무 시간이라고 하면서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에 대한 원망감과 함께 서러운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어머니에게 나가지 말라고 떼지라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날 달래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 언니야, 이 엄마가 관측소에 나가 있어야 너도
우리 아파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히 단잠을 잘 수 있단다. 그는 이렇게 40여 년 세월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복무 정신을 안고 자기의 처소를 묵묵히 성실하게 지켜갔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라면 가정사는 다 뒤에 두고 모든 것을 다 바치려는 이것이 종숙동물을 퉁질 지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그 신뢰를 둔다면 2018년 7월에 대동강 유역에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때에도 리종숙동물은 앓는 몸이었지만 간축서를 뚜지 않고 지키면서 자료를 통보해줘서 평양 시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구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명예보수를 바라지 않고 한 길을 고를 수 있는 이것은 자기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 자기 사업에 대한 헌신성으로만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저 당이 맡겨준 이 처소를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 나라의 국민된 본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전민과학인재화는 북이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전 인민을 과학의 인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니 무척 야심찬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 전당을 세우고 미래 과학자 거리에 과학자를 거주시키며 우대하는 수준보다 훨씬 많이 나간 것이니까요. 실제 북은 공장마다, 농장마다 현장의 과학기술을 접목해야 한다는 요구가 붐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과학기술 보급실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군요. 저는 처음 과학기술 보급실 보도를 접하곤 과학기술 자료 검색센터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예상외로 이 보급실은 현장의 작은 학교 같더군요. 현장의 현실적 문제를 공부하며 토론과 논쟁이 활발하게 펼쳐진다니까요. 오랫동안 현장에서 늘 하던 방식에 익숙한 노동자들에게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공장 현대화에 앞장서게 한다는 계획인 것이지요. 아주 모범적인 것도 있고 때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는 정시행정의 사례도 비일비재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거칠의식, 보여주기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 걸 보면 말이죠. 아무튼 저는 자주 북의 이 끊임없는 노력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쉬지 않고 사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요.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을 잘 육성하여 그들의 창조적 지혜로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발상인데요. 어찌 보면 제재로 무역과 기술 유입이 막힌 가운데 현실을 돌파할 유일한 답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누가 뭐래도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요.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